자, 쉬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교육행정부터 할 거예요. 자, 교육행정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대부분의 이제 노량진의 강사분들께서, 어, 교육행정학부터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철학이나 교육사회학 같은 거를 좀 교육철학과 이제 교육사, 서양교육사죠. 서양교육사를 앞으로 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사회학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하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목들이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은 데다가 썰을 풀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유려한 말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수강생들의 어떤 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수업들을 앞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빨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학 굉장히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이 많아요. 교육행정학이. 여러분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행정학 파트가 제 책에서는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학이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학이 뒤로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평가 이런 것도 뒤로 밀리게 되죠. 그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 못하기 때문에 뒤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끝내버리죠. 대충 끝내버리는데 제가 이제 교육행정학을 앞으로 빼서 가장 먼저 교육행정학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교육행정학 같은 경우에 좀 스탠드얼론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거랑 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교수학습 이론이랑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고요. 교육공학이랑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교수학습 이론이라든가 교육공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적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교육심리학이랑 가장 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상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묶어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탠드얼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과목들은. 그런데 교육행정학은 약간 좀 따로 놉니다. 그래서 스탠드얼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육철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교직 과목 들으셨을 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교육사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직 과목 이름이 아마 교육철학 및 교육사, 뭐 서양교육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교육사를 따라 나가면서 중요한 어떤 그 학자들, 옛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역사를 따라 나가면서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과목이. 그래서 그 두 과목은 서로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그건 스탠드얼론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육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행정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임용고시 교육학의 어떤 세부 영역들이 스탠드얼론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얽기설기 이제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얘기나 저 얘기나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어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행정학은 행정법과 행정학이 들어가는 과목이죠. 교육이랑은 사실 큰 관련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행정학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교육학의 어떤 영역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스탠드얼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만 따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행정학이 또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 행정이라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뭐예요? 조직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행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행정도 있고요. 사행정도 있어요. 사행정이 뭐냐면 기업체에서 하는 행정을 말하죠. 기업체 내부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이 바로 사행정입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기업에서 하는 것들 보시면. 그렇죠. 임금을 지불하는 것도 사행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해고하고, 그리고 고용하는 것도 사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징계 같은 걸 하죠. 사행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면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대규모 어떤 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에는 굉장히 공행정이랑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행정,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정부가 하는 행정 있죠. 그 행정과 굉장히 모습이 많이 닮아갑니다. 닮아가는데 그래도 이게 기업체에서 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사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를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법인, 사인 이렇게 얘기하죠. 사인이 뭐냐면요. 개인의 어떤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사인이고요. 기업체는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그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한 게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우리는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는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잖아요. 정부가 교육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이지만, 일단은 정부가 그 학교의 운영 지침을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죠. 이거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까지도 모두 정부의 어떤 지시와 감독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정한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연구실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은 아니니까요. 교육기관은 아닌데 일단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하는 수업은 아니에요. 연구실에선 연구를 하는 거고 교육을 하진 않아요. 연구실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목을 여셔서 그 내용을 가르치시는 그런 거는 하시죠. 하지만 연구실에 돌아가면 연구실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연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랑은 좀 관련이 그다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행정학 첫 파트에 좀 어려운 법 관련 얘기를 실어놨어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 형성 작용으로 본다.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는 행정법을 아셔야 그리고 행정학을 아셔야 이해를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사대를 나오신 분들 중에 고시 공부를 따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표현도 굉장히 어렵고요. 한자어들이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교육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이해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실어 놓은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는 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 시절에는 이런 것도 좀 물어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 학습을 위한 어떤 자료로 실어 놓은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겠으나 이해를 안 하시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자, 여기 임용고시 출제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없죠. 이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헌법이 뭔지, 법률이 뭔지, 그리고 이제 법규 명령이 뭔지 뭐 이런 거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뒤에 나오는 교육행정의 좀 어떤 실제 운용에 관련된 얘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다고 하면은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근데 헌법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조항도 몇 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를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거.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구체화된 거를 이렇게 추상적인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법률이고요. 그럼 헌법을 구체화시킨 거니까 법률의 근거는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구체화시킨 거니까 헌법에 근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은 헌법의 위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법규명령이라고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이름이 같아 보이지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규명령에 위임을 해요. 법규명령은 더 구체적이에요. 법률보다. 그래서 시행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규명령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도 뒤에 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같이 이제
생겼는데 이름만 봐서는요. 하지만 그걸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그 공기관이라든가 그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그 기관 내부에 미치는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처분적 법규 명령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법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법규 명령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로 세세한 어떤 뭐 법률 규칙이라든가 법규 명령이라든가 이런 건 물어보진 않는데 대체로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처분을 따로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처분은 그 어떤 그 공무원 조직 내부를 향한 어떤 행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효과가 미치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법규 명령까지. 법률, 법규 명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헌법까지. 그래서 법률이 말이 안 된다, 법규 명령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헌법소원이라는 걸 하죠.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요렇게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현재까지는 미치는 어떤 법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신다면 공무원 조직에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처분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쭉 넘어가시고요. 여기는 이제 행정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손해 전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려운 얘기는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공권설, 뭐 기능설, 경영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교육행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이 기능설이에요. 여기 다수설이다 나오죠. 기능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교육행정의 성격은 이렇다라는 거가 이제 이 기능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한번 다 보시긴 하시죠. 자, 공권설이라는 거는 통제 행정설, 또 국가 통치 권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교육행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육기관이 어떤 규범, 이게 규범이 뭐냐면요. 규칙과 그 법규명령 있죠. 법규명령과 법률을 한꺼번에 묶어서 규범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정해진 용어예요. 학술 용어입니다. 그래서 딱 법률과 법규명령을 묶어서 규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법으로서의 규범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규범에 의거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 감독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봐서는 이 공권설이라는 거는 교육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나오죠. 법률 적합성. 그러니까 근거 법이 있느냐. 근거 법이 있을 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교육행정의 특성을 좀 더 주목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쭉 경험을 하셨겠지만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쭉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가르쳤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다 기억을 못해요. 인출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과정,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가르쳤어야만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와서 야, 너네 이런 거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죠. 근데 이거 법률에 근거한 행동입니까?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과거 가르쳤던 교육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하여 다시 가르칠 수 있다. 법률에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거는 이렇게 법률에 의거해서만 어떤 진행이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권설이 어떤 교육의 행정의 전반적인 모습,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데
이게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설이 굉장히 납득이 가는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수설이 아닌 겁니다. 자, 기능설 보시죠. 이게 다수설이라고 했어요. 기능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조달 활동. 이게 뭐냐면요. 인적 자원의 조달.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지금 예비쌤들이 지금 임용고시 보시죠? 그 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용뿐만이 아니라 학교 보안관들 있죠. 학교에 그 왔다 갔다 계시는 이제 퇴직 경찰분들, 그런 분들, 학교 지킴이, 뭐 학교 뭐 보안관,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계시고, 또 그 영선반이라고 학교에 뭐 시설 같은 거 망가지면 고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고용하는 것도 법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 예산 집행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예산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떤 항목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는데요. 그 돈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 내용을 그 사업비에 그 배정되어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막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비품 사는데 1년에 1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비품이 많이 망가지고 없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다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초과해서 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감사에 걸려요. 그러면 이제 징계를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돈 사용하는데 까다롭다. 물론 이게 사업비 명목마다 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나중에 영수증을 봐가지고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 사업비 내용이 초과된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 있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아까 선생님들이나 뭐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그 몸 쓰는 뭐 힘 쓰는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물적 자원이 바로 돈이거든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자재, 뭐 기증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의 조달 활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하죠. 교육을 하려면. 그런데 학교는 선생님들만 있어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라는 기관이 존재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인적 자원을 조달하고 그리고 물적 자원 그런 어떤 분들을 막 강제로 뭐 노비처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노비처럼 막 잡아다가 너 이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적절한 금전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조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근데 이게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활동이 교육행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기능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죠.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자, 그리고 경영설, 조건행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소수설입니다. 교육 조직을 관리하는 활동. 근데 이거는 어떤 학교라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학교라는 어떤 조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조직 내부가 어떻게 경영되는지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인사랑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부장 선생님을 누구로 한다든가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이제 너 여기로 전근 가 이러면 전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일반 평교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3단계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부장 선생님, 1학년 부장 선생님, 2학년 부장 선생님, 뭐 교무부장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보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평교사입니다. 실제로는 평교사인데 그냥 직함을 그런 걸 달아줬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경력이 오래됐고 그러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감투를 씌워드린 거예요. 하지만 실제 법적인 지위는 일반 평교사예요. 그래서 평교사와 교감 그리고 교장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석교사제를 도입을 해야 되니 뭐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교사가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사범대를 졸업을 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게 돼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나게 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고 그 연수를 다 받게 되면 1급 정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1급 정교사든 2급 정교사든 그냥 그 월 받는 금액만 조금 달라지고 그냥 신분은 똑같이 평교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건데요. 사실 이 법적 지위와 같은 것들은 소송과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민원인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에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뭐 일들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수험생 입장이니까요.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실제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의 법적 주의가 그럼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거 나오는데요. 뭐 개인적 차원의 접근, 사회적 사실 차원의 접근 이런 거 그냥 쭉 읽어보세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육행정은 여러 가지를 보죠. 그래서 교육기획행정, 교육정책행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교육 방법, 교육 내용 이런 것들, 조직, 장학, 학생인사. 요거 이제 반장 뽑고 부반장 뽑고 요즘은 이제 회장이라고 많이 하죠. 회장, 부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학급회를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반장, 부반장 옛날에 반장, 부반장이었던 애들이 학급회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회장, 부회장이라고 하는 게 좀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교직원 인사행정, 요것도 이제 부장 뭐 교사 뭐 그런 거 있죠. 임용, 근무, 뭐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재정, 시설, 교육사무, 연구, 홍보, 뭐 평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한번 저랑 같이 뭐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육행정을 이제까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권설, 기능설, 그리고 경영설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교육행정에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어떤 활동의 특성 때문에 이런 교육행정의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쭉 보시면 비영리성, 비긴급성, 비계량성, 독자성, 협력성, 전문성. 자, 그 중에 웃기는 게 요거죠. 독자성과 협력성. 독자적인데 협력적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약간 다른 차원의 독자성과 다른 차원의 협력성이니까 서로 상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교육이라는 게, 자, 어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윤 창출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은 아니죠.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아이들을 훌륭한 성인으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리고 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활동이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육은 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비영리성이라는 거예요.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비긴급성. 자, 여러분들 초, 중, 고 몇 년 다니셨어요? 12년 다녔죠. 그 결과가 뭐예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면 또 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총 16년 정도 대학교를 다니시죠. 이제 제깍제깍 졸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교육을 16년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원에 왔네요. 자,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끝없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딱 됐다고 합시다. 임용고시를 붙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부터 이 아이는 앞으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교육이?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 아이의 특성이 좀 사범대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영수야, 철수야, 너는 사범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잘 가르칠 것 같아.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진로지도 할 때 그 진로지도를 통해서 사범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안 그렇고 이제 점수 맞춰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지금 이걸 딱 교육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딱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긴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긴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량성이 이제 측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측정. 교육의 성과를 뭘로 측정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교육의 성과를 우리는 수능이라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 12년간의 과정을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시험의 점수로 평가를 받아요. 12년 동안 받은 교육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육의 성과를 그런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 시험 하나만으로 모든 그 인간이 12년 어떤 사람이 12년간 쌓아온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역사, 이런 걸 한꺼번에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조금 못할지언정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계량을 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비계량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독자성. 독자성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교직에 갔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직에 나가셔서 정치적인 견해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정치적인 견해, 또 뭐 있어요? 종교적인 견해. 이런 얘기를 초등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교는 뭔가요? 그러면은 대등 교육과정인가요? 아니죠. 고등 교육과정이라 하죠. 고등한 교육이라 그래서 고등 교육과정이라 합니다. 대학원도 다 고등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요. 중등 교육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판단력이 충분히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어떤 중립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어떤 스탠스가 있을 것인데,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학생 본인의 어떤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세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뇌하지 말라는 거. 그렇다 보니 교육은 독자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에 어떤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2015, 2012 뭐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죠. 이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정치적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감과 그 밑에 교육감과 그 교육부 장관과 이제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교육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교육 과정의 세부 내용들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쉽게 오염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어떤 정치 논리와는 좀 별개로 독자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거는 가르치지 말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독자성 얘기예요. 그런데 협력성은 뭐냐? 협력성은 당연하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교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변과 어떤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체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러닝 바이 두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체험에 대한 어떤 현장 학습이라든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성이라는 거는 그러한 어떤 다른 기관과, 교육기관 외에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협력성입니다. 아무리 학교가 독자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과 완전히 독자적으로 따로 놀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딩 교육 많이 합니다. 코딩 교육.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열풍이잖아요. 인공지능. 여러분들은 이제 좀 늙어서 그런 교육을 못 받았겠지만, 요즘에 이제 한창 파릇파릇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코딩 교육을 받는데요.
근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정보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어떻게 할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그런 선생님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어떤 그런 사회적 기업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기업들인데 그런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기업들, 교육 사업 같은 거를 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제 미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도 많이 있는데, 일단 뉴스가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건 뉴스가 별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삼성이 그런 교육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요즘에 코딩 교육이 열풍이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막 이런 게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 선생님들도 이제 컴퓨터 교육과 이런 과들 나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떤 프레임워크나 랭귀지 이런 것들, 언어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매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를 현업에서 현재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 분들이 짬을 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그걸 이제 학교 와서 강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좀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협력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는 거죠. 사실 교사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의 어떤 개념에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전문직은 일단 수가 적어야 됩니다. 수가 적어야 되고 고연봉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직은 그리고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영역에서 전문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대표적인 전문직이잖아요. 변호사도 전문직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의학이라는 분야라든가 법이라는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유독 인정을 못 받아요. 심지어 지금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에이 교사가 무슨 전문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쭉 잘해 오셨던 사실 4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창시절을 양순하게 보내신 분들이 많죠. 모범생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주변에 이제 학창시절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통은 해주죠. 정말 막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물어보는 거 다 답을 해줘요.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4점을 맞는 그런 좀 얌생이 같은 애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친구들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아는 거면 대답을 해주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실 그 학원에 이제 있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수능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4대 나온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변론이에요. 다른 얘기고, 토익 학원 보세요. 토익 학원.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닌데 강의를 하죠. 영어를 그냥 조금 잘한다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그거 하나로 혀를 좀 잘 굴린다. 이런 거 하나만으로 토익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니 괜찮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학원은 못 쫓아오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교육의 목적은 완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이 정도 이상의 교육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쩍 편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이게 우리 공교육의 목표입니다. 낙오자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공교육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학원이랑 다르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잘 못 따라오면 그래 그건 네 능력이지 빠이빠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학원은 전문성에 있어서 사실 학교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만 학원에 계신 일타 강사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말솜씨가 좋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들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수능은 좀 별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학원들 모두 통틀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제 학원 강사가 수능 강사들이에요. 수능 강사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행정의 특성이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본인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적도 집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 이런 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행정의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요거랑도 다 관련성이 있는 얘기고요. 일부. 평등성의 원리.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회균등의 원리.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학 영역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회 평등, 뭐 기회 보장의 원리, 뭐 기회균등의 원리, 보장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성, 기회균등의 원리. 일단 교육행정에서 얘기하는 교육평등이라는 거는요.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평등이어야 하겠죠.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평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장적 평등이라든가 보상적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교육행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이제 얘기는 이제 규범상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회균등의 원리에 가깝다. 기회균등의 어떤 법칙이 뭐예요?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측면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원리죠. 자, 법들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공공성의 원리. 공공성의 원리는 그냥 뭐 교육이 투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영상의 원리가 있는데요. 운영상의 원리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쪽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서로 상충하는 어떤 대립 관계가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균형의 원리. 근데 먼저 타당성, 한목적성의 원리부터 보고 갈까요? 이거는 교육행정이 어떤 바람직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타당한 그런 타당성을 갖는 보조적인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어떤 메인이 되는 건 교육이라는 그 행위 자체이지 교육행정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하게 보조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효율성과 민주성. 효율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가성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 적은 노력을 들이고 동일한 아니면 이윤을 뭐 극대화하거나 산출물을 극대화하거나 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경제 공부를 하신 이제 사회과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산출 극대화랑 효용 극대화랑 좀 다르잖아요. 그 효용 극대화는 어디까지나 그 유틸리티의 어떤 유틸리티의 그 마진을 0으로 만드는 측면이고, 산출 극대화라는 거는 프로핏을 0으로 만드는 측면이니까요. 그 마지널 프로핏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낳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효율적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생산 쪽 관련된 건데, 그거는 이제 기업이 이제 시장 잠식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장 잠식은 됐다. 그냥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돈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결과물을 뽑아내고 이런 거죠. 결국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도둑놈 심보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민주성의 원리라는 거는 모든 이가 공평하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가 아니고요. 민주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 공평한 분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주고 좀 괜찮은 사람에게는 좀 덜 주고, 물론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효율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민주성을 추구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민주성의 원리가 보장이 되면 될수록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효율성을 추구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프로핏이 더 큰데. 그러니까 교육도 머리 좋은 애들한테 지능검사 싹 해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한테 싹수가 보이는 애들한테만 막 투자를 하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평범한 애들이나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체육 같은 경우가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바로 그런 차원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 옳은 방법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적응성의 원리랑 안정성의 원리가 있어요. 적응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막 변했어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싹싹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거를 가르치는 행위다. 아이들은 이런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라고 해서 꼭 진중하게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적응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필수 교과로 이제 정보 과목이 지정이 됐잖아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과 어떤 코딩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니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거 필수가 아니었어요. 그 과목이. 옛날에는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옛날부터 필요가 있었다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세돌 그 구단이 알파고와 이제 대국을 하면서 그때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확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내년 그리고 쯤에 이제 그 이세돌과 알파고 그 알파고 세대 아이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끝내고 나오는 첫 해가 바로 2022년, 2023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빠른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게 교육을 많이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교육이 빨리빨리 바뀐다는 게 어디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바로 입시제도로 드러납니다. 입시제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전 입시제도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해놨어요. 그런데 고3 딱 됐더니 올해 수능부터 새로운 입시제도에 맞춰서 수능을 보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고 팔짝 뛰죠. 나 이제까지 공부를 계속 해놨는데 나 사람 미치게 만드네?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코딩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새로운 어떤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니즈가 사회적 니즈가 이렇게 거대해졌는데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빠르게 변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쓸 수 있는지 써보세요 이런 거 옛날 거 그 뭐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 두 개의 지점에 어느 지점에서 적절한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육 환경이 이제 막 변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 3장 뒤에 떨어져서.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학교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예전에는 스승님과의 어떤 대면의 장, 대면 접촉의 장, 스승님께 인생을 배우러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고요. 지금은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그 인식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요? 저렴하게. 아시겠죠? 학원에서 모든 걸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신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만 배워와라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학교가 굉장히 질이 낮고 그리고 저렴한 만큼 질이 낮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지만 아무튼 그러한 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소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 행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문제가 조만간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 체계와 체계 관리 이 부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교육 행정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약간 서론에 관련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직론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행정 체계와 체계 관리 뒤에는 조직론, 강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에 대한 큼직큼직한 어떤 그 청사진을 좀 보시고요. 그 이후에 조직론, 강론에서 그 세부적인 스킬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행정체계와 체계 관리 들어가 봅시다. 행정체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행정체계를 관리하는 그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행정체계를 관리하는 순서는 총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획부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합니다. 기획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기획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조직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을 해요.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개선이 잘 된 부분, 개선이 잘 안 된 부분을 나눠서 뭐 지도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고, 마지막에 그런 행정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쭉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이 대체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내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기획 같은 경우에 플래닝인데요. 이제 미래 교육 활동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교육을 할 것이냐, 어떤 교육 활동을 앞으로 우리가 제공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작점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게 정책 결정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본질적인 과정이에요. 가장 본질. 왜냐하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단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오는 어떤 후속적인 단계들이 좀 약간 좀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 자체가 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라도 굴러는 가요. 그런데 정책을 잘못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일직선을 똑바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목표까지는 도달을 했잖아요. 근데 정책 결정이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원했던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도 어떤 행정의 핵심이 됩니다. 그 방향을 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책의 결정은 목표를 수립하고요. 이거를 설정하는 거죠. 요 목표. 그리고 수단을 선택합니다. 이 수단이 뭐냐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활용했으면 좋겠는 수단,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이제 이 수단 선택 과정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합니다. 결과. 왜냐면 피드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행정에는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돈을 헛된 데서 쓰면 안 되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부자 나라인 미국도 예산을 함부로 낭비를 하는 거는 큰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관들은 이 결과가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단계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정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 내부의 어떤 서브 카테고리 같은 뭐 서브 토픽 같은 느낌으로 또 정책 결정이 그 안에서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하나로 딱 정의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육 정책 내부에서도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과 코딩 교육이라든가 4차 산업 대비 교육이라든가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금융교육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한 교육들이 세부 어떤 교육, 세부 토픽으로 결정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작은 정책이 되겠죠. 하지만 그 교육 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그 세부적인 토픽별로 정책이 또 결정이 또 이루어지고 목표 수립하고 수단 선택하고 이런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직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 조직을 조직하는 게 이제 조직이에요. 여기 보시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적 협동체계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핵심적인 문구들을 제가 거의 항상 그 초반부 문단 초반에 넣어놓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스케치를 하셔서 노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를 할 때 색깔로 형형색색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 없는 짓이죠. 빨리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거는 요거 밑에 거는 요거 뭐 2개, 3개 이렇게 또 나오고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항목 밑에 있는 항목이다 라는 것만 깔끔하게 구분이 되도록 그냥 노트 필기를 하셔야지 무슨 파란색으로 했다가 빨간색으로 했다가 무슨 뭐 녹색으로 했다가 형형색색으로 그렇게 하는 노트 정리를 하는 거는 너무 시간 소요가 많아요. 효과도 별로 좋지 않죠. 색은 하나로 통일하되 강조해야 되는 부분만 살짝 다른 색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형형색색으로 그 필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헷갈려요. 왜냐면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노트 정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데코레이션에도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막 별표를 치고 세모, 삼각형, 동그라미, 별 난리를 별생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아무튼 자, 이렇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적 협동체계의 구성, 이게 바로 조직입니다. 의사소통은 뭐예요? 그냥 말해서 그냥 정보 교환이에요. 근데 정보 교환 같은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좋아요. 조직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여러분 혼자 어떤 작업을 처리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들 되실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혼자 작업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다 누구의 요청을 받아서 내가 그 작업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좀 자료를 정리해서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서로 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적 처리를 하는데 혼자 다 처리할 거예요? 전교생 3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학년에 100명. 그 100명 성적 처리를 10몇 과목이 있는데 혼자 처리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그래서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서 내가 해주면 쟤도 나한테 해주고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협력 관계가 사회생활에는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 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뭘 원했는지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상명하달, 상명하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급자에게 명령만 하는 그런 의사소통은 건강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급자 어떤 조직이든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위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수가 적단 말이에요. 밑에 그 조직 구성원, 일반적인 조직 구성원, 간부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지. 근데 이 사람이 결정 잘못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말단 구성원들보다는 의사결정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조금 더 통찰력이 있다 뿐이지.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걸 여기서도 의견 개진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런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관료제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관료제 조직만의 특성 그리고 관료제 조직만의 어떤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경로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관료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지도인데요. 그냥
지도가 사실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해서 8가지가 있어요. 그 행정법에 관련된 건데. 근데 그 중에 지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촌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농촌진흥원, 뭐 농촌진흥청 이런 데서 요즘은 쌀이 이런 게 좋습니다. 요즘은 병충해 이런 이야기 잘 듭니다. 이렇게 막 그냥 툭 하고 던지고 그냥 가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농민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런 게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랑은 또 달라요.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선생님들은 어떤 직군이라고요? 전문 직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을 때는 경찰도 못 잡아갑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지도가 잘 먹히지 않죠. 왜냐면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지도는 사실 그 일반적인 행정 지도의 모습과는 달리 설득과 타협 뭐 이런 것들, 참여, 그 선생님들 개개인의 참여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측면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조정 이런 거 갈등 뭐 관리 이런 거예요. 그리고 통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부에서 통용되는 어떤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징계 처리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막 레게 파마를 하고 학교에 와요. 레게 파마를 하고 뭐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만약에 여름방학이 지나고 났더니 어떤 선생님이 레게 파마를 하고 그리고 문신을 새기고 왔어요. 보니까 용의 꼬리가 목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휘감고 뒤꿈치에서 용의 꼬리가 끝나요. 이러면 선생님으로서의 그 어떤 티피컬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질적 평가도 중요하고 양적 평가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이거는 굉장히 심한 내용이니까 내가 교육행정을 좀 잘한다. 행정학을 좀 잘 안다. 이렇게 확신이 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적 행동이론부터 보도록 하시겠어요? 고전적 행동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던 테일러가 주장했던 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을 합니다.